자, 그리고 원RM 측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원RM을 알았으니까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만 남았습니다. 금비대를 위한 세트간 휴식 시간이 과연 몇 분일까요? 보통 60초 미만이나 90초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이드했었습니다. 그래야 아나볼릭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서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 과연 맞을까요? 최근 리뷰한 연구 자료를 보고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멀티플 세트로 3에서 6세트, 6에서 12RM, 1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에서 12RM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인 원RM의 67%에서 85% 수준의 무게를 세트하면 된다는 것이고, 반복 횟수는 해당 무게 범위에서 최대 반복하시면 됩니다. 6에서 12RM으로 추천하면 무조건 무게 설정 없이 6번이나 12번 횟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휴식을 가지면 근단면적 증가, 금비대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실험 연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트레이닝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10주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1분과 2분 30초 휴식의 차이를 두고 비교했을 때 상하지 근육의 단면적 증가는 2분 30초 휴식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구성이나 근력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좀 더 휴식했을 때 금비대에 효과적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트레이닝 무경험자의 경우 근력의 차이가 초기 10주 훈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급자의 경우에는 운동 초기 근신경 발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을 여러 세트 하기보다는 한 세트씩 여러 부위 트레이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트레이닝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5분과 2분 휴식 그룹 모두 근척성 근력이나 근단면적에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적당히 트레이닝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8주간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2분 휴식과 30초 휴식의 차이를 두어도 근단면적이나 근력, 파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짧은 휴식을 가진 그룹은 불완전 휴식으로 인해서 세트간 강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행된 총 볼륨은 2분 휴식 그룹보다 더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3개의 연구 자료에서 모두 짧은 휴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휴식이 트레이닝 볼륨도 유지되고 단면적 증가나 금비대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금비대는 짧은 휴식이 바이블이다 라고 외치게 됐을까요? 과거 불완전 휴식 30초에서 60초, 적어도 90초 미만의 불완전 휴식을 가장 많이 추천했었고, 그 근거로는 1분 이내의 짧은 휴식에서 아나볼릭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의 상승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짧은 휴식을 동반한 운동 후에 증가된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아나볼릭 호르몬의 높은 증가가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닥터 크레머 연구를 보면 휴식 시간을 달리해서 호르몬 반응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1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그룹이 3분에 비해서 운동 2시간 후에 혈중 성장 호르몬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이메이 연구에서도 1분의 짧은 휴식을 취한 그룹이 3분의 휴식을 취한 그룹보다 운동 1시간 후에 혈중 성장 호르몬 농도가 높은 걸 확인했고, 고타로 등의 연구에서 30초, 1분, 2분 휴식 시에 나타나는 급성 성장 호르몬 반응을 관찰했는데 30초 휴식 시 가장 높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보였습니다. 1분과 2분 휴식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1분 미만의 불완전 휴식이 높아진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얻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여겨지면서 바이블처럼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확인했던 3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짧은 휴식은 아나볼릭 호르몬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카타볼릭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비교적 최근 보고된 라이미 등의 연구에서 보면 2분 휴식에 비해 60초나 90초의 짧은 휴식은 일시적으로 혈중 코티졸과 성장 호르몬 농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합성 호르몬과 분해 호르몬이 모두 높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휴식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높아지는 호르몬 반응도 점차 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분 휴식한 그룹이 2분 30초 휴식한 그룹에 비해서 혈중 코티졸은 더 높았고 성장 호르몬 수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만 보면 카타볼릭 호르몬을 높이지 않는 2분 30초 휴식이 더 효과적인 거죠. 게다가 1분 휴식에서 변화된 호르몬 수치는 5에서 10주 차가 되었을 때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내분비계가 짧은 휴식으로 유발된 스트레스에 적응하게 된 것이죠. 유사하게 또 다른 연구에서도 2분과 5분의 휴식 시간을 비교했을 때 급성 호르몬 반응이 6개월간의 트레이닝 기간에 걸쳐서 점차 둔해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결과들을 한번 요약하자면 60초 미만의 휴식은 다른 휴식 시간에 비해서 운동 한두 시간 이내의 호르몬 분비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혈중 성장 호르몬 코티졸의 수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하지만 5에서 10주 정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급성 호르몬 반응의 변화는 점차 둔화된다. 그리고 짧은 휴식 시간으로 유도된 아나볼릭 호르몬의 증가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근비대를 유도하였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없다. 카타볼릭 호르몬도 함께 증가하니까 실제로 증명하기는 연구에서 어렵겠죠. 네, 지금까지 근비대의 바이블처럼 지켜져야 했던 불완전 휴식, 90초 미만, 60초 미만의 휴식이 실제로 근비대의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휴식 시간을 계속 길게 잡으면 결국 동일 시간 대비 운동 볼륨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근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트레이닝 볼륨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세트 간의 트레이닝 볼륨을 최대한 유지하는 반복 횟수를 개개인별로 찾는 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숙련자나 초보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추천되는 휴식 시간이나 트레이닝 볼륨을 기준으로 세트별 무게나 반복 횟수를 다르게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수행을 해야 하는 세트별로 최적의 무게와 횟수를 개개인에 맞춰서 추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이번 근비대 프로젝트 영상에서 모두 담아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트레이닝 볼륨입니다. 들어올린 무게 곱하기 반복 횟수, 그리고 세트 수를 곱하면 그게 트레이닝 볼륨이 되는 겁니다. 근비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 동작의 종류나 순서, 세트 수, 무게, 트레이닝의 빈도나 고도화된 기술 등 많이 진행했지만 다양한 요인을 변화시키더라도 총 트레이닝 볼륨의 차이가 없다면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운동 강도, 무게 설정은 저항 트레이닝 적응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저강도 부하로도 충분히 높은 볼륨을 수행한다면,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반복한다면 중고강도 부하로 수행한 것과 유사한 수준까지 근비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중급자 이상이라면, 원RM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근비대를 위해서 중고강도 운동으로 설정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초급자라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낮은 강도로 지칠 때까지 반복만 한다면 비슷한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행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원RM이 100이라고 하면 80% 무게 80kg으로 10회를 4세트씩 하면 80 곱하기 10 곱하기 4는 3200입니다. 그런데 65%의 무게 65kg으로 12번씩 4세트를 하면 65 곱하기 12 곱하기 4는 3120입니다. 비슷한 트레이닝 볼륨이라면 비슷한 근비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10회라고 하는 저주에서 풀려날 때도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 정도 무게는 몇 회를 반복한다는 건 기록하고 있어야 되지만 수행의 조건은 반드시 최대 반복입니다. 트레이닝 볼륨 향상을 위해서 최대 반복을 한다면 과연 다음 세트에는 동일한 무게로 반복 횟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볼륨이 떨어지지 않게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휴식 시간이 짧으면 반복 횟수가 줄어들고, 반복 횟수가 줄어들면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효과가 작은 겁니다. 충분하게 휴식하고 반복 횟수를 유지한다면 트레이닝 볼륨이 감소하지 않고 근비대 효과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볼륨만 유지되면 짧은 시간 휴식하고 다음 세트를 이어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운동 볼륨은 더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을 쉬면서 트레이닝 볼륨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오래 쉬는 것도 정해진 운동 시간 내에 총 볼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적당한 휴식 시간과 반복 횟수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래 연구 결과를 보면 긴 휴식 시간보다 짧은 휴식 시간이 운동 볼륨을 저하시켰고,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그룹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운동 볼륨을 수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비대, 근력 모두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그룹이 짧은 휴식을 취한 그룹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2분과 4분 휴식 시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긴 휴식 시간을 취한 경우 유의미하게 운동 볼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과 운동 볼륨 중 근력과 근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 분석한 아래 연구에서도 긴 휴식 시간 그룹, 긴 휴식과 동일한 볼륨의 짧은 휴식 그룹, 짧은 휴식 시간과 동일한 볼륨의 긴 휴식 시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집중한 저항 트레이닝을 실시한 결과 휴식 시간에 관계없이 트레이닝 볼륨이 더 높았을 때 근비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실제로 근비대 효과는 트레이닝 볼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한 볼륨으로 전통적인 세트, 피라미드 세트, 드롭 세트 등을 적용했을 때 근력이나 근비대 향상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르몬적으로, 대사적으로 인지적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즉 같은 볼륨이라면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나 피라미드 세트나 이런 고급 훈련 기술이 일반 세트와 동일한 겁니다. 이 같은 고급 훈련 기술은 노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운동량이나 운동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훈련 기술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
세트만으로는 근성장을 보다 촉진시키진 못했습니다. 즉 드롭 세트를 하든 피라미드 세트를 하든 트레이닝 볼륨이 동일했을 때 일반 세트보다 근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트 간 볼륨 감소를 막는 목적으로 드롭 세트 기술이 많이 개발됐고, 이는 상대적으로 일반 세트보다 볼륨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드롭 세트는 근비대 역시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간추려보면 근비대 향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볼륨이다. 볼륨이 같다면 드롭이든 피라미드든 모든 훈련 기술은 같다. 세트 간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 짧은 휴식보다는 긴 휴식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간 대비 세트 간 볼륨 감소를 최소화하는 휴식 시간과 무게 설정을 찾아야 하고,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드롭 세트이다. 드롭 세트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같은 무게로 세트 수를 계속 수행을 하면 최대 반복 횟수가 세트별로 계속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볼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볼륨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드롭 세트 프로그램 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롭 세트는 초급자용과 고급자용 세팅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급자용부터 매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RM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트는 본인의 원RM의 80% 무게로 최대 반복, 2세트는 75% 무게로 최대 반복, 3세트는 70% 무게로 최대 반복, 4세트는 65% 무게로 최대 반복입니다. 이렇게 무게 설정은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1차 기준은 완전 휴식 3분입니다. 1세트 최대 반복 3분을 쉬고 매 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반복 횟수가 3회 이상 감소하는 세트가 있다면 그 세트 간의 휴식은 30초 늘려서 3분 30초로 쉬어보세요. 그래도 3회 이상 감소하면 4분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세트 간 휴식 시간을 정해보세요. 5분을 쉬어도 그 전 세트까지만 진행해도 초보자 단계에선 충분합니다. 당연히 멀티플 세트가 효과적이겠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1세트만 해도 멀티플 세트랑 비슷한 근력과 근비대 향상이 운동 초기 8에서 12주까지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 간략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세트가 진행될 때 반복 횟수가 줄지 않고 1세트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한다면 휴식 시간을 30초씩 줄여봅니다. 이런 식으로 1세트와 최대 반복 횟수가 같게 각 세트별로 휴식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1세트와 최대 반복 횟수가 같다면 각 세트를 1세트랑 비슷한 강도로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 근비대 설정 무게인 원RM의 80%를 최대 9번 반복한 사람이라면 각 세트별로 최대 반복 횟수를 9번 할 수 있게끔 휴식 시간을 세팅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각 세트별로 부하의 퍼센테이지 수준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무게 설정, 트레이닝 볼륨도 모두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기술적 접근은 현재 많은 연구가 나오진 않았지만 트레이닝 볼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파악했을 때 수학적으로 같은 무게를 세팅해서 세트 수의 반복 횟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볼륨 감소를 막고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본인의 원RM의 80%로 무게를 설정하고 휴식 시간을 불완전 휴식을 가정한 상태로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트레이닝 볼륨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드롭 세트를 수행해보세요. 트레이닝 볼륨 차이가 현격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 수행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 의외로 같은 무게로 세트별 반복 횟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비훈련자, 초보자가 맞습니다. 만약 휴식 시간을 2분 이하로 줄였는데도 그 반복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1세트 반복 횟수보다 더 늘었다면 그분은 훈련자, 고급자가 맞습니다. 그럼 고급자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보다 설정이 많지만 더 효과적인 고급자 근비대 프로그램은 우선 당연히 본인의 원RM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 원RM 직접 측정은 과거 영상에서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스포츠 대회처럼 원RM을 측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측정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1단계로 기록을 해야 할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원RM의 90%에 해당하는 무게로 최대 반복 횟수를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까지 충분히 휴식을 한 뒤에 85%에 해당하는 무게로 다시 한번 최대 반복을 해보세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씩 충분히 휴식한 뒤에 80%의 무게로, 70%의 무게로 각각 최대 반복을 한 뒤에 기록을 해주십시오. 각 퍼센테이지의 무게의 최대 반복 횟수를 각기 다른 날 입력해도 좋겠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고급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최대 반복 횟수를 기록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기록한 뒤엔 앞으로 근력이나 근비대 프로그램 구성에서 나만의 확실한 기준을 잡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원RM의 85%는 6번, 80%는 8번, 75%는 10번, 70%는 11번을 설명하면서 원RM 초보자분들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복 횟수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원RM의 90%는 몇 번을 최대 반복하는지, 85%
95%는, 80%는, 70%는 최대로 몇 번 반복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만의 기준 테이블을 잡고 근력, 근비대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는 한 번입니다. 90%는 5번, 85%는 6번, 80%는 최대로 나는 9번 한 거예요. 그리고 70%는 12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했다면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엑셀에 숫자를 넣고 다양한 함수를 적용하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벤치프레스라면 지금 이 그림처럼 나만의 벤치프레스 원RM 기울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본인의 근력, 근비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언제 무게를 얼만큼 올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무게를 알지 못해도 내가 최대 반복한 횟수로 원RM의 몇 % 수준인지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수행 기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근비대 설정 무게인 원RM의 80% 무게로 세트 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1차 휴식 시간의 기준은 3분입니다. 물론 휴식 시간도 2차, 3차 찾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kg의 80% 무게로 1세트는 9번, 2세트는 8번, 3세트는 6번, 4세트는 5번을 최대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 각 세트별 최대 반복 횟수를 공유드린 그래프랑 비교해서 이 반복 횟수는 원RM의 몇 % 수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봤을 때 80%의 무게로는 9번을 수행했고 81.6%로는 8번을 수행했고 85%로는 6번, 90% 무게로는 5번을 수행한 걸 대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원RM의 85% 무게 수준 이하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4세트는 그 기준이 더 무거운 퍼센테이지로 수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트레이닝 볼륨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고급자 드롭 세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운동 수행자는 80% 무게 저항을 최대 9번 반복하는 사람이니까 2, 3, 4세트도 최대 반복 9번을 할 수 있는 무게를 예측해서 세팅해 주는 겁니다. 1세트는 80kg으로 9번, 2세트는 78kg으로 9번, 3세트는 75.2kg으로 9번, 4세트는 71.1kg으로 9번. 이렇게 하면 해당 수행자는 80%의 저항 수준과 반복 횟수를 유지하면서 근비대의 효과적인 드롭 세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0.2kg, 78kg, 71kg은 세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5kg 단위로 버리거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무게를 수행을 했을 때는 1세트부터 4세트까지 9번에서 반복 횟수가 5번까지 줄어들었고 총 볼륨은 2240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드롭 세트는 1세트부터 4세트까지 반복 횟수 9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된 총 볼륨이 2722.5입니다. 무려 트레이닝 볼륨이 프로그램의 차이로 21%나 증가한 거죠. 지금까지 근비대 무게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도 알아봐야 할 게 남았습니다. 바로 휴식 시간과 세트 수입니다. 휴식 시간은 최소 3분을 기준으로 수행을 하는데 초급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일 무게 반복 횟수가 세트 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라면 30초씩 줄여서 수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각 세트별로 반복 횟수의 차이가 2개 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휴식 시간을 잘 맞춰주십시오. 반대로 반복 횟수가 90% 무게 수준 반복 횟수보다 적게 수행한 세트가 있다면 휴식 시간을 30초, 최대 4분까지 늘려보세요. 그래도 반복 횟수가 늘지 않는다면 그 전 세트까지만 수행하시면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계산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수행을 했을 때 1세트와 동일한 반복 횟수를 4세트까지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제시되는 4세트까지 반복 횟수를 동일하게 유지했다면 그때 본인의 원RM을 5에서 10% 정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팅된 원RM을 기준으로 무게 설정은 자동으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제시되는 반복 횟수는 무게와 상관없이 동일하겠죠. 이렇게 무게를 높여가면서 각각의 대근육 파트를 모두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면 보다 더 재미있게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수님들께 배웠던 프로그램 설계 방법이고 모두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인분들은 계산하면서 이렇게까지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만 숙련자, 고급자분들이나 만약에 듣고 있는 트레이너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